배제하면 끝이다. 대체 가능하다면 언제든 바꾸면 그만입니다. 약소국은 강대국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는 게 국제관계의 냉정한 현실이죠. 그런데 한 나라를 빼는 순간 멈춘 건 그 나라가 아니라 유럽 전체였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대체하겠다고 했지만 72시간 만에 깨달았죠. 이 나라 없이는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요. 강대국들이 함부로 대했다가 오히려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했던 나라. 배제하려다가 필수를 깨닫게 된 순간. 상식적으로는 굴복했어야 할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세계가 이 나라를 필요로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역설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에밀리 카터 브뤼셀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감정 대신 숫자를 믿고 숫자는 한 번도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브뤼셀 본부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유럽연합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저 일상적인 풍경이었겠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긴급회의라는 단어가 붙으면 늘 그렇듯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20명 남짓한 인원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리스크 분석관이에요. 공급망이 어디서 끊길지, 어떤 나라가 문제를 일으킬지 예측하는 게 제 일이죠. 그리고 그날 제가 준비한 보고서가 모든 결정의 근거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국장님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하라는 신호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큼지막하게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유럽 방산 조달 재편안. 아시아 의존도 축소. 제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었죠. 국장 승진이 코앞이었거든요. 이 보고서만 성공하면 제가 원하던 자리가 제 것이 될 거였습니다. 줄리앙 마르셰가 앞쪽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프랑스 출신의 방산 로비스트였죠. 43세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유럽 조달위원회의 실세였어요. 그가 끄덕이면 일이 진행되고 그가 고개를 저으면 모든 게 멈췄죠.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지난 10년간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조달 비율이었죠. 특히 한국의 비중이 눈에 띄게 컸습니다. 조선, 전자부품, 정밀기기. 리스트는 길었어요. 줄리앙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멈추고 그를 봤어요. 아시아 의존도를 줄이자는 제안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의 날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어요. 주로 한국입니다. 현재 방산 조달의 30% 이상이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죠. 이건 리스크예요. 리스크라. 줄리앙이 제 말을 따라했습니다. 맞습니다. 리스크죠.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아시아에 맡겨왔어요. 이제는 유럽이 주도권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미간을 찌푸렸죠. 하지만 줄리앙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자리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대체 공급처 확보 방안이라는 제목이 떴죠. 화면에는 프랑스, 독일, 미국, 그리고 몇몇 제3국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체 공급처 확보 완료 과정. 과정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걸렸어요. 잠깐이었지만요. 저는 그 단어를 무시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자료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국장님이 질문했습니다. 대체 공급처가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한국.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납기 능력을 다른 곳에서도 충족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료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조선소가 증설 중이고 미국의 전자부품 기업들도 생산 라인을 확장하고 있죠.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요.
조금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 건가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줄리앙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1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금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겁니다. 아시아에 끌려다니면서 말이죠.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누군가의 각본을 읽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는 승진이라는 단어가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국장. 제가 그토록 원하던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성공하면 그 자리는 제 것이 될 거였습니다. 국장님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안건을 다음 주 조달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에밀리, 최종 보고서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회의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공급처 확보 완료 가정이라는 문장이 여전히 제 눈에 남아 있었어요. 가정.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떨쳐냈어요. 제게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최종 보고서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줄리앙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잘했어요, 에밀리. 당신의 보고서는 완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면 당신은 국장이 될 겁니다. 확신해요. 그의 말이 제 귀에 달콤하게 들렸어요. 국장. 제가 얼마나 그 자리를 원했는지 아무도 몰랐죠. 30대 후반의 여성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 했는지도요. 줄리앙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미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 끌려다닐 순 없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게 말이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7년 전의 기억이었어요. 약혼자였던 남자. 아시아 협력 프로젝트. 배신. 좌천.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떠올랐죠. 저는 그때 다짐했었어요. 다시는 아시아에 당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다짐을 실현할 기회를 잡은 거였습니다. 줄리앙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힘내요, 에밀리. 우리가 해낼 겁니다. 네. 해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죠. 줄리앙이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참고 자료.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프랑스 조선소 증설 계획, 독일 전자부품 기업 생산량 예측, 미국 방산업체 계약서 초안.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자료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그래프가 나타났고 표가 펼쳐졌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한국 없이도 충분하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자료면 충분했죠.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는 사흘이면 될 거였어요. 그런데 이메일 하단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참조로 발송된 다른 이메일 주소들이었죠. 저는 무심코 그 리스트를 훑어봤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데이비드 월턴. 7년 전 저를 배신했던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왜 여기에 그의 이름이 있는 걸까요? 줄리앙과 데이비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가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그 이름을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정보도 뜨지 않았어요. 그냥 이메일 주소만 있을 뿐이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최종 보고서에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데이비드 월턴. 7년 전 그날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회의실에서 그가 제 앞에 서서 말하던 모습. 이건 내 책임이야, 에밀리. 내가 프로젝트를 망쳤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죠.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가 사라져 있었거든요. 그가 지워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책임은 모두 제게 돌아왔습니다. 좌천. 3년 동안 저는 변두리 부서에서 일했어요. 아무도 저를 신뢰하지 않았죠. 제 커리어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죠.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그의 이름이 나타난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 리오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16살의 사춘기 소년이었죠. 저는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왔어. 리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죠. 오늘도 늦게 왔네. 미안해. 일이 많았어. 맨날 일만 많잖아.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일만 했어요. 승진을 위해서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리오가 게임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거짓말. 엄마는 맨날 괜찮다고만 하잖아.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리오가 옆으로 다가왔죠. 그는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차가워. 마치 로봇 같아. 로봇? 응.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감정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드러내지 않을 뿐이었죠. 리오가 다시 게임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제가 숫자만 믿고 사람은 믿지 않게 된 걸까요? 7년 전부터였죠. 데이비드에게 배신당한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죠. 줄리앙이 보낸 자료들을 다시 열어봤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안한 감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데이비드 월턴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대체 공급처 확보 완료 과정이라는 문장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엔 제가 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이번엔 제가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2018년 5월 저는 32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유럽연합 아시아 협력국에서 일하고 있었죠. 제 직책은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그리고 제 약혼자 데이비드 월턴은 제 팀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력 사업이었죠. 특히 한국,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밤낮 없이 일했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파트너 기업들과 회의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저를 믿는다고 말했어요. 에밀리, 당신이 없으면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해. 당신이 핵심이야. 그의 말이 저를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들뜨게 만들었죠. 특히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잘 풀리고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조선회사, 부산의 전자부품 기업, 인천의 물류회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고 납기를 맞췄으며 품질도 훌륭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먼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과 전문성을 직접 경험했죠. 2018년 9월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는 단계였어요. 저는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6개월간의 성과가 그 안에 담겨 있었죠.
데이비드가 제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최종 보고서는 내가 마무리할게. 당신은 충분히 고생했어. 저는 기뻤어요. 그가 제 노고를 인정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약혼한 사이였고 곧 결혼할 예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죠.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우리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데이비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개요, 협력 국가, 성과 지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데이비드가 보여주는 자료가 제가 준비한 것과 달랐습니다. 제가 만든 표는 사라져 있었고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데이비드의 이름만 크게 적혀 있었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실수인가?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발표가 끝나고 상황은 더욱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한 고위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소통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특히 납기 문제와 품질 관리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직접 개입해서 해결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납기 문제, 품질 관리 갈등, 그런 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거든요. 데이비드가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데이비드를 찾아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를 붙잡았죠. 데이비드, 발표 내용이 이상했어. 내가 준비한 자료는 어디 갔어?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한 거야? 그가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이요. 에밀리, 뭐가 문제야? 발표는 성공적이었잖아. 내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어. 내가 만든 자료도 다 사라졌고. 그게 중요해? 프로젝트가 성공한 게 중요하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데이비드가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에밀리, 내가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나는 팀장으로서 전체를 관리했고 내가 한 건 그저 보조 역할이었을 뿐이야. 보조 역할? 그래. 내가 데이터를 정리한 건 인정해. 하지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데이비드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한 것뿐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기업 중 하나가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죠. 납기를 어겼고 품질도 기준에 미달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한 모든 데이터는 문제가 없었어요.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갔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모두가 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국장님이 말했습니다. 에밀리 카터, 당신이 담당했던 한국 기업 파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확인한 자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찾았죠. 그런데 파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사라져 있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정리한 모든 자료가 흔적도 없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데이비드가 입을 열었어요. 에밀리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경고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죠.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듯이 담담했죠. 국장님이 말했습니다. 에밀리 카터, 이번 사건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즉시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좌천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데이비드가 모든 걸 조작한 거였어요. 제 자료를 지우고 한국 기업에 대한 거짓 보고서를 만들고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긴 거였죠.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어 한마디만 했어요. 우리 끝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를 끊었을 뿐이었죠. 그 뒤 3년 동안 저는 변두리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제 이름에는 프로젝트 실패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죠. 그 3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리고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아시아를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문제를 일으켰고 저는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요.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건 데이비드의 조작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제가 무능해서 실패했다고 믿는 게 더 견딜만 했거든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보다는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시아는 리스크야. 그들은 룰이 다른 사람들이야. 다시는 그들을 믿지 마. 그리고 그 신념은 제 안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면서 흉터가 남듯이요. 3년이 지나고 저는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았고 리스크 분석관이라는 직책을 맡게 됐죠.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다고. 이번엔 제가 져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7년이 지난 이 순간 저는 다시 한국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이번엔 제가 한국을 배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복수는 아니었어요. 그저 제 커리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7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데이비드의 차가운 눈빛, 국장님의 실망스러운 표정,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던 그 순간, 저는 다시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7년 전의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더 무너지기 쉽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틀 반이었죠. 저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줄리앙이 보내준 자료들은 완벽했습니다. 프랑스 조선소의 증설 계획은 구체적이었고 독일 전자부품 기업들의 생산량 예측은 설득력 있었어요. 미국 방산 업체들의 계약서 초안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그래프를 분석하고 표를 재정리했어요. 모든 게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 없이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명확했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보고서면 조달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 거였죠. 사무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부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대체 공급처 확보 방안. 프랑스 조선소 증설로 한국 조선 기업 대체 가능. 독일 전자부품 생산 확대로 한국 전자 기업 대체 가능. 미국 방산 업체 계약으로 한국 방산 기업 대체 가능. 예상 소요 기간 6개월에서 1년. 모든 게 깔끔했습니다. 논리적이었고 실행 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보고서 하단에 작은 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납기 및 검증 조건이었죠. 표에는 복잡한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국제 인증 절차, 실전 데이터 검증, 품질 관리 시스템, 납기 준수율. 각 항목마다 세부 조건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너무 복잡해. 보고서가 지저분해 보여.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달위원회의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제 보고서가 상정된 지 이틀 만에 한국 조달 축소 안건이 통과됐어요. 만장일치였죠. 저는 기뻤습니다. 아니, 안도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제가 옳았다는 게 증명된 것 같았거든요. 국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에밀리, 수고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 덕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승진건은 다음 달 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될 겁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저는 그의 사무실을 나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원하던 걸 얻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72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첫 번째 문제가 터졌어요. 프랑스 조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기업이 담당하던 부품 납품이 중단됐는데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대체 공급처가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보고서에는 프랑스 조선소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은 한데요. 인증 문제가 있어요. 한국 기업이 가진 국제 인증을 우리는 아직 못 받았거든요. 인증이요? 네. 방산 부품은 특수 인증이 필요해요. 나토 기준, 유럽연합 안전 기준, 국제 해양 기준. 이걸 다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6개월이라고요? 그것도 서류상으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이 인증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인증. 제가 한 줄로 줄여버린 그 조건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줄리앙이 보내준 자료에는 대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서둘러 줄리앙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프랑스 조선소에서 인증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 두 번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독일 전자부품 기업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어요. 한국 기업이 공급하던 정밀 부품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독일 기업 담당자가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무슨 일입니까? 대체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능은 한데 품질이 문제예요. 한국 기업이 만드는 부품은 오차율이 0.01% 이하거든요. 우리 생산 라인으로는 0.05%가 한계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0.04%면 충분하잖아요. 아니에요. 방산 전자부품은 0.01% 이하여야 합니다. 이건 나토 기준이에요. 우리가 만든 부품은 기준 미달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해야죠. 그런데 그러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겁니다. 2년? 네. 그리고 비용도 천문학적이에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책상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2년이라고요. 저는 보고서에 6개월에서 1년이라고 썼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2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에서 계약 파기를 통보해 왔어요. 한국 기업 없이는 납기를 맞출 수 없다는 이유였죠.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2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있었어요. 국장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에밀리? 당신 보고서에는 대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줄리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에밀리의 보고서가 근거였습니다. 우리는 그 보고서를 믿었죠.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듯이 담담했죠. 7년 전 데이비드가 떠올랐습니다. 똑같았어요. 똑같은 눈빛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숨이 얕아지기 시작했죠. 또 당한 건가? 또다시 누군가가 저를 이용한 건가요?
국장님이 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요? 인증은 6개월 이상 걸리고 품질 기준은 2년이 필요하고 납기는 이미 망가졌는데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7년 전처럼요. 저는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이 답답할 뿐이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아시아계 남자였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박윤서입니다. 한국조선 및 방산기업의 유럽 협상 책임자예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네. 조금 전 회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 조달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박윤서가 의자를 하나 빼서 앉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천천히 조용했어요. 저희가 문제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의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지켰고 납기를 맞췄고 품질도 완벽했습니다. 7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7년 전이라는 단어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윤서가 계속 말했어요. 다만 저희를 빼면 시스템이 멈춥니다. 그건 저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쌓아온 전례와 신뢰 때문이에요. 전례와 신뢰? 네. 인증은 하루아침에 받는 게 아닙니다. 품질 기준도 공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이 필요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줄로 줄여버린 그 조건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다는 걸요. 박윤서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건 한국 조선 기업이 가진 국제 인증 리스트입니다. 총 47개예요. 이 중 일부는 받는 데만 1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인증 이름들이 보였어요. 박윤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한국전자부품 기업의 품질 검증 데이터입니다. 지난 20년간 납품한 모든 부품의 오차율 기록이에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모두 0.01% 이하였습니다. 박윤서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방산 기업의 납기 준수율입니다. 98.3%예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98.3%라고요? 유럽이나 미국 평균은 85% 정도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박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합니다. 유럽연합이 원한다면 저희는 언제든 다시 조건을 논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화가 난 것도 위협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저희를 빼고 시스템을 돌리려면 최소 3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비용은 지금의 5배가 될 거예요. 3년이요? 네. 그것도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에밀리 카터 씨.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3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증, 품질, 납기. 제가 한 줄로 줄여버린 것들이었죠.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명확했고 정확했으며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적어도 3년 안에는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서에서 지워버렸던 거예요. 왜요? 승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7년 전 상처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리오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리오가 옆에 앉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엄마 표정 진짜 안 좋아. 리오야, 엄마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무슨 실수? 사람을 숫자로만 본 실수. 리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사람을 숫자로만 보면 틀릴 때가 있다고. 저는 아들을 봤어요. 16살짜리가 저보다 현명했던 거죠. 리오야,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가 틀렸으면 인정하면 돼.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인정하라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한다면 승진은 물론이고 제 커리어 전체가 위험해질 텐데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유럽 전체가 위험해질 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내일 아침 국장님을 찾아가겠다고. 제가 틀렸다고 말하겠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표를 한 줄로 줄이기로요. 한국 기업 납기 및 검증 조건, 대체 업체에서도 충족 가능. 딱 한 줄이었습니다. 깔끔했어요. 보고서가 훨씬 읽기 편해졌죠. 저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줄리앙이 보내준 자료에 이미 대체 업체들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죠.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줄리앙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최종 보고서 초안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줄리앙은 제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몇 분이 지나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완벽합니다, 에밀리. 정말 잘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보고서면 조달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의존도를 줄이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의 말이 제 귀에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있었어요. 제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줄리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이번 일로 확실히 국장이 될 겁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정말요? 물론이죠. 당신은 유럽의 미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 끌려다니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유럽은 독립적이어야 했죠. 특히 아시아 같은 먼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됐습니다. 줄리앙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과대평가된 나라예요. 그들이 잘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대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우리 유럽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조선 분야에서는 프랑스가 훨씬 앞서 있죠. 전자 분야도 독일이 있고요. 한국이 뭐가 특별한가요? 저는 그 순간 7년 전 한국 기업들과 협력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고 납기를 맞췄고 품질도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억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결국 저는 실패했었거든요. 데이비드에게 배신당했고 좌천당했었죠.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줄리앙을 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건 없죠. 그저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요, 에밀리. 바로 그겁니다. 익숙함과 필수는 다른 거예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이 섰어요. 이 보고서는 옳았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오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오늘 학부모 상담 있는 거 알지? 저는 멈칫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이라고요?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미안, 리오.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 또, 엄마는 맨날 일이 많잖아. 정말 미안해. 다음에는 꼭 갈게. 다음은 없어. 오늘이 마지막 상담이야. 그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거든요. 리오야, 엄마가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이해해줘. 엄마는 맨날 중요한 일만 해. 나는 중요하지 않은가 봐.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리오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을 숫자로만 보면 다 틀릴 때가 있어. 뭐라고? 엄마는 늘 숫자만 보잖아. 데이터, 통계, 그런 것들. 근데 사람은 숫자가 아니야. 나도 엄마 일도 마찬가지고.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16살짜리가 뭘 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리오야, 엄마가 숫자를 보는 건 틀리지 않기 위해서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내가 숫자로만 판단하면 유럽이 멈추지 않아. 엄마가 틀리면 유럽이 멈춘다고. 엄마, 그거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오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책임감 있게 일하는 건데 왜 오만이라는 거죠? 리오야,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람을 숫자로만 보면 틀릴 때가 있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제 일은 숫자를 보는 거였어요. 리스크를 계산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게 제 역할이었죠. 감정은 저를 망쳤습니다. 7년 전 저는 데이비드를 사랑했고 그 감정 때문에 그를 믿었어요. 그리고 결국 배신당했죠.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오직 숫자만 믿겠다고요. 저는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깔끔했고 논리적이었죠. 한 줄로 줄인 납기 및 검증 조건이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 납기 및 검증 조건, 대체 업체에서도 충족 가능. 딱 한 줄이었어요. 저는 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스쳤지만 저는 그걸 무시했어요. 괜찮아. 줄리앙이 보내준 자료가 확실하니까.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국장님과 조달위원회 위원들에게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최종 보고서 한국 조달 의존도 축소 방안.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조달위원회의 결정만 남았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자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리오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사람을 숫자로만 보면 다 틀릴 때가 있어. 저는 눈을 떴습니다. 왜 그 말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걸까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한 줄로 줄인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기업 납기 및 검증 조건, 대체 업체에서도 충족 가능. 정말 충족 가능한 걸까요? 저는 직접 확인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줄리앙이 보내준 자료만 믿었어요. 제가 직접 대체 업체들을 조사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보고서를 보냈거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나는 전문가야.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을 때 리오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승진, 국장, 성공, 복수. 모든 단어들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7년 전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배신, 좌천, 아시아에 대한 편견. 저는 이번에 이기고 싶었어요. 다시는 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배제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제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건가? 정말 한국은 대체 가능한 걸까? 아니면 제가 제 상처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답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제 앞에 나타나게 될 줄은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장님을 찾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박윤서가 남기고 간 3장의 서류였어요. 인증, 품질, 납기.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건 단순히 한 줄이 아니었다는 걸요. 제가 놓친 건 전체 시스템이었습니다. 인증은 서류가 아니었어요. 그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증표였죠.
품질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끊임없는 개선의 결과였어요. 납기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스템의 완성도였죠. 한국 기업들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한 줄로 줄여버렸습니다. 대체 업체에서도 충족 가능. 그 한 줄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오전 9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어요. 국장님뿐만 아니라 부국장, 각 부서 책임자들까지 모두 참석했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국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프랑스 조선소는 인증 문제로 6개월 이상 지연될 예정이고 독일 전자부품은 품질 기준 미달로 2년 이상 소요됩니다. 미국 방산업체는 계약을 파기했고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국장님이 저를 봤어요. 에밀리,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윤서였어요. 그가 조용히 들어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장님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누구십니까? 박윤서입니다. 한국조선 및 방산기업 유럽 협상 책임자예요. 초대받지는 못했지만 이 문제가 저희와 직접 관련이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국장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세요. 박윤서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공유했어요. 프로젝터에 자료가 떴습니다. 첫 화면에는 간단한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 조달의 실제 가치. 박윤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유럽연합이 놓친 부분을 설명하러 왔습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숫자로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죠.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표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선기업 국제인증 취득 연도. 표에는 47개의 인증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각 인증 옆에는 취득 연도가 적혀 있었죠. 가장 오래된 건 1985년이었습니다. 40년 전이었어요. 박윤서가 설명했습니다. 이 인증들은 하루아침에 받은 게 아닙니다. 수천 번의 검증, 수만 시간의 테스트, 수십 년의 신뢰 구축이 필요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박윤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 전자부품 기업 품질 데이터.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오차율 변화였어요. 그래프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죠. 2000년대 초반에는 0.05%였지만 지금은 0.008%였습니다. 박윤서가 말했습니다. 이 품질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의 결과예요. 다른 기업들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죠. 얼마나요? 국장님이 물었습니다. 박윤서가 대답했어요. 최소 2년, 비용은 6억 유로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6억 유로라고요? 박윤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 납기 준수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지난 10년간의 데이터였죠. 막대 그래프가 꾸준히 높았습니다. 평균 98.3%였어요. 그 옆에는 다른 국가들의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87%, 독일 85%, 미국 83%.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박윤서가 말했습니다. 납기는 약속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완성도예요. 저희는 공급망 전체를 최적화해왔습니다. 이건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시스템이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줄로 줄였던 그 조건들이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수십 년간 쌓아온 것이었다는 거리요. 박윤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유럽연합 보고서의 오류. 화면에는 제 보고서의 한 부분이 크게 확대되어 있었어요. 한국 기업 납기 및 검증 조건, 대체 업체에서도 충족 가능.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두가 그 문장을 보고 있었거든요. 박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한 줄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화면에 또 다른 자료를 띄웠어요. 원래의 표였죠. 제가 줄이기 전에 복잡한 표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인증 조건, 품질 기준, 납기 시스템 검증 절차. 모두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었죠. 그가 제 보고서와 원래 표를 나란히 놓았어요. 이 모든 조건들이 한 줄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체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것도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적어도 3년 안에는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실수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국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윤서가 대답했어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 없이 진행하세요. 단 3년의 시간과 현재 비용의 5배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둘째, 저희와 다시 협상하세요. 저희는 유럽연합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하청업체가 아니라요. 박윤서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어요. 줄리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박윤서를 보며 말했어요. 이건 협박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박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희가 없으면 시스템이 멈춥니다. 이건 저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이미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줄리앙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국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줄리앙. 박윤서 씨, 구체적인 협상 조건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박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3가지를 원합니다. 첫째, 공정한 가격입니다. 저희는 하청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우받고 싶어요. 국장님이 메모했습니다. 둘째는요? 둘째, 장기 계약입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안정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셋째, 상호 존중입니다. 저희를 단순히 공급업체로만 보지 말고 기술 파트너로 인정해 주세요. 박윤서의 말이 끝나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대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신뢰를 가진 나라가 하청 취급을 받는 건 말이 안 됐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윤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그를 만났어요. 박윤서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왜 저희에게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그냥 떠나셔도 되잖아요. 박윤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적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파트너를 원해요. 유럽은 중요한 시장이니까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뭔가요? 당신이 놓친 그 한 줄,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된 자료를 준 것 같던데요. 그의 말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잘못된 자료라고요? 네. 대체 업체들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자료 말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그 자료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줄리앙이 보내준 자료였죠. 박윤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굴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을 굴복시키려는 사람은 따로 있었네요. 그의 말이 끝나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7년 전처럼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리오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엄마 표정 완전 안 좋아. 저는 웃었습니다. 리오야, 엄마가 또 실수했어. 뭔데? 엄마가 또 혼자 다 뒤집어 쓰려 했어. 리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는 맨날 그래. 혼자 다 책임지려고. 이번엔 달라. 뭐가? 이번엔 제대로 싸울 거야. 리오가 웃었습니다. 그게 맞지.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가 저를 이용했는지 찾아내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제대로 맞서겠다고요. 이번엔 제가 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야간 경비원만 있을 뿐이었죠. 저는 제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추적을 시작했어요. 줄리앙이 보낸 이메일부터였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고 첨부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어요. 파일이 생성된 날짜, 수정된 이력, 원본 출처. 모든 파일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왔는지요. 첫 번째 파일, 프랑스 조선소 증설 계획. 메타데이터를 열어봤더니 원본 작성자 이름이 있었어요. 마르크 뒤퐁. 저는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프랑스 방산 로비 단체 소속이었죠. 두 번째 파일, 독일 전자부품 생산량 예측. 원본 작성자는 한스 슈미트였어요. 역시 독일 방산 로비 단체 소속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 미국 방산업체 계약서 초안. 원본 작성자는 제임스 코너였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보고 멈췄습니다. 제임스 코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거든요. 저는 제 이메일 기록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메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2018년 7년 전의 이메일이었어요. 아시아 협력 프로젝트 관련 메일이었죠. 그 메일의 참조인 목록에 제임스 코너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데이비드 월턴의 이름도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제임스 코너의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방산 로비 회사였죠. 그리고 그 회사의 이사진 명단을 확인했어요. 데이비드 월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7년 전 저를 배신했던 그 남자가 지금 방산 로비 회사의 이사였던 거예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더 추적했죠. 데이비드 월턴의 회사와 줄리앙의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메일 로그를 추적하고 회의 기록을 확인하고 계약서 파일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어요. 줄리앙과 데이비드는 2021년부터 함께 일해왔습니다. 프랑스 방산 로비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한국 조달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과 미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계약을 따내는 것.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줄리앙이 저에게 준 자료는 조작된 것이었어요. 대체 업체들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건 거짓이었죠. 그리고 그 거짓 자료를 만든 건 데이비드였습니다. 7년 전 저를 배신했던 그 남자가 다시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솟아야 했어요. 화가 나야 했죠. 하지만 제가 느낀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어요. 저는 똑똑하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믿고 논리를 따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저는 조종당했습니다. 7년 전처럼요. 아니, 7년 전보다 더 치밀하게요. 제 편견을 이용해서 제 상처를 파고들어서 제 욕망을 자극해서요. 저는 제 얼굴을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이 답답할 뿐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박윤서였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왜 오신 거예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찾아낼 것 같아서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오늘 오후에요.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죠. 박윤서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는 제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찾으셨군요. 누가 당신을 이용했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줄리앙이요. 그리고 7년 전 저를 배신했던 남자도요. 박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예상하셨어요? 네. 당신이 만든 보고서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당신의 판단이 아니라 누군가 심어놓은 결론이라는 걸요. 저는 그를 봤어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박윤서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전문가예요. 숫자를 믿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중요한 조건을 한 줄로 줄인다? 말이 안 돼요. 누군가 당신에게 압박을 가했거나 잘못된 자료를 준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 기초적인 실수를 했을까요? 승진 욕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7년 전 상처 때문이었을까요? 박윤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종당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이 무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유능하기 때문에 이용당한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유능한 사람을 이용하면 그 사람의 신뢰도가 결과에 실립니다. 줄리앙은 당신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거예요. 저는 박윤서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린 게 아니라 제가 이용당한 거였다는 걸요. 하지만 그래도 책임은 제게 있었습니다. 저는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줄리앙의 자료를 맹목적으로 믿었죠. 박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굴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을 굴복시키려는 사람은 따로 있었네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박윤서를 봤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는 한국을 배제하려고 했었는데요. 박윤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저희를 배제하려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누군가의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적과 피해자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의 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증거를 정리하고 줄리앙을 무너뜨려야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너뜨린다고요? 네. 당신만 당한 게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줄리앙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해왔을 테니까요. 박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국장님께 보고하세요. 모든 증거와 함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윤서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어요. 에밀리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뭔가요? 당신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용당한 거죠. 그리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의 말이 끝나고 그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증거들이 떠 있었습니다. 이메일 로그, 파일 메타데이터, 줄리앙과 데이비드의 연결고리. 모든 게 명확했어요. 저는 파일들을 하나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조달 보고서 조작 증거 및 책임 소재. 새벽 4시까지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보고서를 봤어요. 30페이지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줄리앙의 조작, 데이비드의 개입, 잘못된 자료의 출처.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긴급 보고 요청. 내일 오전 최우선 안건.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제가 이용당했다는 걸 증명하고 줄리앙을 무너뜨리고 제 명예를 회복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을 깨는 것이었어요. 7년 전 데이비드가 저에게 심어놓은 그 편견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잘못한 게 없었다고. 7년 전에도 지금도요. 제가 잘못 본 거였죠. 아니, 누군가 제가 잘못 보게 만든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 저는 제대로 볼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국장님 사무실.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국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긴급 보고라고 했죠, 에밀리? 네, 국장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공유했어요. 첫 페이지에는 제목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조달 보고서 조작 증거 및 책임 소재. 국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자료의 출처, 파일 메타데이터, 줄리앙과 데이비드의 연결고리. 모든 증거를 하나씩 보여줬죠. 국장님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저는 설명을 마쳤어요. 국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네. 모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줄리앙이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배후에는 방산 로비 회사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국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이용당한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걸 밝혀냈죠.
그게 중요해요. 그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국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긴급 조달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줄리앙도 참석하게 하고요. 오후 2시 조달위원회 회의실. 평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국장, 각 부서 책임자들, 그리고 줄리앙까지요. 줄리앙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아직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았죠. 국장님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에밀리 카터 분석관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줄리앙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작된 자료의 출처, 거짓 정보, 그리고 배후의 방산 로비 회사. 모든 증거를 하나씩 보여줬죠. 회의실은 점점 술렁였습니다. 줄리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단지 자료를 공유했을 뿐이에요. 공유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어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화면에 이메일 로그를 띄웠습니다. 줄리앙과 데이비드 월턴의 주고받은 메일이었죠. 여기 있습니다. 당신과 데이비드 월턴의 대화 기록이에요. 한국 조달을 축소하고 유럽과 미국 기업의 계약을 몰아주기로 했다는 내용이죠. 줄리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국장님이 말했습니다. 줄리앙 마르쉐, 당신은 즉시 조달위원회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줄리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대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한국 조달 건은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한국과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그들 없이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네. 박윤서 씨와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협상 조건이 나타났습니다. 공정한 가격, 장기 계약, 상호 존중.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협상을 주도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네. 당신이 이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윤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협상 테이블. 박윤서와 저 그리고 각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공정한 대우, 장기 안정성, 그리고 파트너십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연합도 같은 걸 원합니다. 다만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박윤서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어떤 조정을 원하시나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가격은 시장 평균보다 15% 높게 책정하겠습니다. 대신 품질 기준은 더 엄격하게 유지해 주세요. 박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은 7년으로 제한합니다. 5년보다 길지만 안정성은 더 높아지죠. 7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순 공급이 아니라 공동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요. 박윤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네요.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저는 박윤서에게서 한 가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이기는 거라는 걸요. 유럽식 압박이 아니라 한국식 선긋기였죠. 거래는 하되 굴욕 조건은 빼자. 전례를 만들지 말자. 그게 박윤서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옳았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박윤서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밀리 씨.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리오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 좋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늘 긴장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리오야,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사람을 숫자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 내 말이 맞았어. 리오가 웃었습니다. 드디어 인정하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
숫자만큼 정확한 게 사람의 태도라는 것도 알게 됐어. 리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이야?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어. 7년 전에도 지금도. 그게 숫자로 증명됐거든. 98.3%의 납기 준수율로요. 리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신뢰구나. 맞아. 신뢰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쌓이는 거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변한 건 한국을 믿게 돼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변한 건 제 기준을 다시 세웠기 때문이었죠. 누군가의 편견이 아니라 제 판단으로요. 누군가의 조작이 아니라 제 확인으로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을 완성한 나라였다는 걸요. 그게 진짜 위대함이었습니다. 사흘 뒤 유럽연합 본부 대회의실. 최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건은 단순한 조달 문제가 아니었어요. 조작, 로비, 그리고 유럽연합 내부의 부패가 얽혀 있었죠. 회의실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 언론, 그리고 관련 기업 관계자들까지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제 차례를 기다리며요.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에밀리 카터 분석관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유럽연합 공급망 리스크 분석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저지른 실수와 그 실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제가 겪은 배신,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게 이용당했는지요. 줄리앙이 제공한 자료가 조작됐다는 것, 데이비드 월턴과의 연결고리, 모든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죠. 회의실은 점점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배제한 게 아니라 필수 시스템을 배제하려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데이터가 나타났죠. 인증 47개, 품질 오차율 0.008%, 납기 준수율 98.3%.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시스템이에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실수한 건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한 건 시스템의 가치를 무시한 거예요. 의장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하청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요.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줄리앙 마르시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요. 청문회는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장이 결정을 발표했어요. 줄리앙 마르시에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며 법적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상은 에밀리 카터 분석관이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끝났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국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고했어요, 에밀리. 당신은 용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승진건은 다음 달에 확정될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국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앞으로 한국 협상을 계속 담당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윤서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에밀리 씨. 잘 마무리됐네요. 감사합니다. 박윤서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를 낸 겁니다. 우리는 와인을 한 잔씩 마셨어요. 박윤서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알아요. 저희는 그저 제대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죠. 그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박윤서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대국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든 나라예요.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은 이긴 게 아니라 함부로 못하게 만든 나라. 맞았어요.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박윤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파트너. 저도요, 파트너.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리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리오야, 엄마야. 엄마, 청문회 어땠어? 잘 끝났어. 그리고 엄마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이제 사람도 본다는 거. 리오가 웃었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사람이 됐네. 저도 웃었어요. 응. 숫자만큼 정확한 게 사람의 태도라는 것도 알게 됐어. 무슨 말이야?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어. 7년 전에도 지금도. 그게 숫자로 증명됐거든. 그리고 그게 진짜 신뢰야. 리오가 말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리오야.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변한 건 한국을 믿게 돼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변한 건 제가 저를 속이지 않게 됐기 때문이었죠. 7년 전 저는 데이비드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저는 제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는 리스크라고. 그들은 믿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만든 방어막이었을 뿐이었죠. 이제 저는 그 방어막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어요. 시스템을 완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였죠. 왜요? 힘이 세서가 아니었어요.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 번에 하나씩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저는 제 기준으로 세상을 보겠다고. 누군가의 편견이 아니라 제 판단으로요. 누군가의 조작이 아니라 제 확인으로요. 그게 제가 이 모든 일을 통해 배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성장이었죠. 몇 주 뒤 저는 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한 것이었죠. 박윤서와 저는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협상을 넘어서 진짜 협력을 만들어 갔어요.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기술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유럽과 한국은 더 이상 공급자와 수요자가 아니었어요.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숫자로 증명됐죠. 프로젝트 성공률 95%, 비용 절감 30%, 만족도 98%.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왜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오와 산책을 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리오야, 엄마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또 뭔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힘이 아니라 신뢰라는 거. 리오가 웃었습니다. 엄마 철학자 됐네. 아니야. 그냥 이제 제대로 보게 된 것뿐이야.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브뤼셀의 거리를 따라서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강대국에게 맞서 이긴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강대국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나라라는 걸요. 그게 진짜 위대함이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신뢰로 서는 것. 약속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 그게 한국이 가진 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걸 알게 됐습니다. 7년이라는 긴 여정 끝에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